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 남자의 겨울이라는 소설이고요. 저자는 이병욱 작가님, 문학여행 출판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파란만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활이나 일의 진행이 여러 가지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함,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파란만장이라는 한자의 뜻을 그대로 풀어보자면 파도에 물결치는 것이 만장의 길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파란만장하다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을지 예측해 볼 수 있는 풀입니다. 이 책 세 남자의 겨울은 격동의 세월인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유신 정권 하에 70년대 초 한겨울을 보내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세 남자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70년대 초에 춥고 배고프지만 낭만과 문학이 있었던 어떤 겨울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 세 남자의 겨울은 장르상으로는 소설입니다. 소설이지만 거의 실화의 바탕을 둔 개인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반세기 전인 5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 소설을 쓰다가 기억이 완전치 못한 부분에서는 상상력의 힘을 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화나 에세이나 이런 기록이 아니라 장편 실화 소설이다, 이렇게 스스로 장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소설로서 빠져들어서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작가의 경험들이 소설같이 실제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고 쉽지 않게 소설 같은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화 같은 소설이고 소설 같은 실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1973년도에서 1974년도로 넘어가던 그 한겨울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시절의 이야기가 대부분 시간 순서대로 에피소드들이 다큐멘터리처럼 쭉 이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쓰여진 작품 중에 박완서 작가님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저는 이 작품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그 겨울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거죠. 기억을 기록한 건데 회고록이 아니라 소설처럼 재미가 있습니다. 이 박완서 작가님의 소설도 대부분 이런 형식인데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뒷방에서 희낙락하던 1974년 1월만 해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 구속할 수 있는 긴급조치 1, 2호가 잇따라 발동된 유신치하 3년차였다. 중동전쟁의 석유 파동에 경제마저 불황에 빠지면서 가로등까지 통제해 밤거리가 어둡기 짝이 없었다. 네, 이렇게 당시의 시대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힘든 그 시절이죠. 유신 정권, 유신치하 3년차였고 아무리 경제가 안 좋다고 그래도 밤에 가로등불까지 다 꺼버리는 이제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참 어렵던 시절의 이야기고요.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당시의 시대상들이 그대로 잘 묻어나 있습니다. 더 앞서서 이제 부모님이나 그 윗대 할아버지 때 이야기에서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되던 시점, 이런 과정에서 저자의 할아버지가 납북이 되시고 아버지는 일본에 강제로 징집이 되어서 그 가미카제 조종사로 훈련을 받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소설 같은 실화고 실화 같은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요. 그 지금으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유신 정권 시절이라 대학교에도 휴교령이 내려져서 그
학교에 가지 못하던 그런 시절, 긴급조치 125, 그래서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이를테면 국사책에서 보았던 어떤 역사의 기록들이 이 소설의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상이 그대로 묻어나는 한 시대의 기록이자 또 한 가족의, 한 가정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그 시대의 이야기들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그런 시대를 살아온 어떤 가정의 가정사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집에서나 있었을 법한 이야기다, 그 시대에는.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어떤 부분이냐면 그 시대를 잘못 만나서 괴로워하는 가부장적인, 당시에는 뭐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이 문학과 현실 사이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돈을 벌어야만 했던 이 저자인 이병욱 작가님, 그리고 굉장히 주요한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또 다른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자유로운 영혼 이회수 작가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회수 작가님까지 어떤 가정사와 시대사가 맞물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현된 부분을 본문을 조금 인용해서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식구의 생계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진 것도 없었다. 6.25 동란 때 할아버지가 납북되면서 남겨진 제지 공장을 아버지가 26 나이에 떠맡아 운영하다가 경험 미숙 탓인지 4년 만에 도산하면서 우리 식구의 고생이 시작됐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집안 생계 문제를 떠넘겼다. 그런 동네에서도 7 식구가 단카세빵을 하나 얻어 밥 대신 멀건 죽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어려운 생활이 시작됐다. 네, 이렇게 당시의 시대상과 가정사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 한 칸 방에서 7 식구가 끼니를 걱정해야 되던 그런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어둡거나 또 가라앉는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또 나름의 낭만이 있고 유쾌한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들이 많은 그런 소설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소설의 제목이 세 남자의 겨울이니까 그 세 남자가 주인공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주 유명한 작가 이회수 작가님입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인 이병욱 작가님하고는 아주 묘한 인연으로 연결이 돼서 이 1973년도에 추운 겨울을 함께 보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 재미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왠지 상상이 잘 안 되는 아주 묘한 만남이고 참 인연입니다. 지금은 이런 낭만이 좀 없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두 사람이 원래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라 아주 희한한 만남으로 인연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문학이라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인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소설 속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회수 작가님은 사실은 스타 작가고 베스트셀러를 많이 남기신 작가님인데, 지금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회수 작가님이 훈장이라는 작품으로 정식으로 등단해서 빛을 보기 시작한 게 1975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인 이병욱 작가님도 1974년 초에 교사로 부임해서 처음으로 이제 수입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73년 겨울은 정말 묵을 집도 없고 다들 먹을 것도 없고, 그 이회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춘추형, 봄, 가을용 아주 얇은 나일론 잠바 하나로 난방도 거의 되지 않는 방에서 겨울을 나야 했던 그런 정말 극도로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묘사한 부분을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본문에서 좀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햇볕이 낮지만 뒷방은 아무래도 그 덕을 덜 본다. 나는 찬 기운이 맴도는 뒷방 문 앞에서 뒤축이 꺾여있는 형의 구두를 내려다보며 점잖이 말했다. 형, 살아있수? 살아있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이 아랫목에 누운 채로 두 손을 내밀었다. 악수 겸 일으켜달라는 뜻으로 읽고서 형의 두 손을 잡아서 일으켜 앉혔다. 며칠 만에 보는 건데 몹시 수척해진 형. 똑바로 앉아있기도 힘든지 벽에 기대고 앉았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그리고 난방도 잘 되지 않는 냉골에서 겨울을 나는 가난한 문학 청춘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문에서도 표현이 됐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주인공 분은 꼭 이회수 씨한테 살아있어 이렇게 찾아가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살아있어. 한겨울 추운 방에서 제대로 된 난방도 없이 끼니도 사실 변변치 않게 하루에 한 끼를 가까스로 때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처지에 살아있수 이렇게 하는 인사는 왠지 농담 반 진담 반이 아닌가, 질문이자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웃 어른들께 아침에 그 문안 인사를 할 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겸 안부를 묻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가의 살아있냐는 인사에 이회수 작가님은 늘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있어 하고 대답을 합니다. 참 이 세 남자의, 이 남자들의 겨울은 참 춥고도 혹독한 겨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낭만이 있는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좁은 방에 모여서 소주에 김치 안주 하나만 가지고도 며칠씩 밤을 새면서 문학을 논하고 시를 낭송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그런 밤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 첫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미코노스 항구에 대한 동경, 이런 낭만이 있는 어떤 시절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묘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치 가상 세계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소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상으로는 50여 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1970년대 초와 지금의 2020년 초의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사실. 네, 급격한 발전을 해서 아주 딴 세상이 된 굉장히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절을 아시지 못하는 분들이 읽으시면 마치 가상의 이야기고 가상의 배경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도 있고, 그리고 실존 인물들이 막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라 또 공감대도 몰입감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생각되어서 추천드립니다. 세 남자의 겨울, 이병욱 지음. 문학 여행. 1. 나를 찾아온 겨울. 찬바람 부는 넓은 운동장에는 대위 교관과 우리 5명밖에 없었다. 교관이 기진맥진한 우리한테 차렷, 열중 쉬어 차렷을 시키더니 무표정하게 말했다. 제군들 그동안 잘 따라줬다. 원래 보강훈련을 내일까지 받아야 하지만 제군들의 성실한 태도를 감안하여 하루 앞당겨 마친다. 이로써 무단 결시로 미이수된 교련 학점이 이수된 것이다. 이상, 해산.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학도 호국단 사무실 쪽으로 가버렸다. 우리 중 나이가 제일 많은 학생이 나지막하게 투덜거렸다. 님이 나흘간이나 뺑이치게 해놓고서 하루 줄인 거를 생색내긴.
나머지 네 사람도 뒤따라 뭐라 그럴만 했는데 조용했다. 어쨌든 고생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허탈감에 아무 생각들 없었던 것이다. 작별의 인사도 건네는 일 없이 벌겋게 언 손들을 비비며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교련복에 묻은 흙도 내버려둔 채 교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해가 부쩍 짧아졌다. 오후 4시가 되기도 전인데 선역에 저녁 노을이 불그레하게 졌다. 교문을 나와서 후평동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칫거렸다. 그렇다. 현재 나는 후평동 집이 아니라 운교동의 누나네 집에 살고 있다. 너무 지쳐서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 실수했다. 운교동 방향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 내린 눈이 그늘진 데는 얼어붙은 데다가 찬바람까지 불어 걷기도 편치 않다. 하마터면 길가에 있는 군고구마 수레와 부딪힐 뻔했다. 30여 분 넘게 걸려 누나네 집 철대문이 보이는 데까지 걸어왔을 때다. 웬 사내가 전봇대 뒤에서 나타나면서 나한테 소리쳤다. 병우가 이제 오니? 외수영이다. 내 쪽으로 두 팔 벌리며 다가오는데 세상에 호껍데기 같은 춘추용 나일론 잠바 차림에 뒤축 꺾인 낡은 구두를 신었다. 추수 끝난 벌판의 허수아비 모습으로 나를 와라 껴안으니 반갑다기보다 솔직히 부담스럽다. 인제 갯골분교에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어찌 된 거야, 형? 너 보고 싶어 춘천에 올라왔지. 우라지게 춥다. 어서 네 방에 가자. 기가 막혔다. 내가 우리 집도 아니고 시집간 누나의 집에 진빵 신세를 지고 있는데 어서 네 방에 가자니. 난감하지만 그렇다고 추운 길바닥에 마냥 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는 형의 차가운 손목을 잡고서 누나네 집 철대문으로 향했다. 누나네 집? 사실은 누나네가 독채로 얻어 사는 전셋집이다. 슬레이트 지붕에 방 2개가 부엌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배치된 일자형 집이다. 두 방 중 큰 방, 안방에서 누나가 매형과 함께 갓난애를 키우며 지낸다. 작은 방은 짐들을 잔뜩 들여 쌓아놓고서 짐방이라 부르며 현재 내가 신세지고 있다. 빈약해 보이는 슬레이트 지붕의 누나네 집과 달리 주인집은 번듯한 기와 지붕집이다. 두 집이 한 울타리에 있어서 대문도 하나다. 대문은 녹이 많이 쓴 철문이다. 그 때문에 여닫을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를 낸다. 삐그덕 쿵. 녹슨 쇳가루들이 떨어지는 것 같다. 나는 그 소리에 습관적으로 진저리를 치면서 형을 데리고 주인집 앞을 지나 누나네 집 쪽으로 걸어갔다. 잠시 걸음을 멈춘 뒤 안방의 기색을 살폈다. 누나가 아기랑 자는지 조용하다. 부엌을 지나 짐방 문을 열면서 전등을 켰다. 한쪽에 짐들을 잔뜩 쌓아놓아 비좁기 짝이 없는 짐방의 모습이 적나라해졌다. 나를 따라 짐방에 들어온 형이 방이 뭐 이리 좁아? 하며 놀라는 표정이다가 이내 이런 방이라도 있으니 천만 다행이지 하며 체념하는 표정이다. 문제는 그 와중에 아랫목을 찾아 앉더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가출해서 춘천에 올라왔잖니. 당분간 이 방 신세를 져야 될 것 같다. 인제 읍내에서도 1시간은 개울을 따라 걸어가면 나타나는 변변한 길도 없는 갯골이란 화전민촌에
작은 분교가 형의 직장이었다. 형은 그 분교의 관사에서 지내며 소사 겸 임시 교사를 했는데 그마저 관두고는 읍내에 사는 부모와 대판 싸우고서 가출했다는 얘기 같다. 몰골로 봐서는 가출이라기보다 축출당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참 걱정이다. 누나가 나에 이어 낯선 형까지 얹혀 살려는 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 거다. 지금까지는 매형이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번에도 그래줄까? 머릿속이 복잡한 내게 형이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썩을 놈의 아랫목이 죽은 놈 콧김보다도 못한 것 같네. 기가 차다. 지금 형은 아랫목이 어떻다 할 처지가 못 된다. 나도 아무 말 않고 지냈는데 형이 무슨. 2달 전만 해도 우리 식구는 후평동에서 살았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식구란 부모님과 우리 4남매를 말한다. 원래는 5남매였는데 누나가 출가하면서 4남매가 됐다. 후평동 집에서 최소한 2년은 살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또 이사 가게 되었다. 사실상 가장인 어머니한테 그 사정을 물어볼 수 있지만 4남매 중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 워낙 이사를 자주 다녀 이사 가는 일에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효자동으로 이사 간다고 알리자마자 4남매는 말없이 자기 짐을 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순발력이자 적응력이다. 이사를 자주 하게 되면서 생겨난 우리 식구의 이사 요령. 밤중에 이사하되 각자 자기 짐을 챙긴다. 밤중에 이사하는 건 이삿짐들이 워낙 초라해서 남보기가 창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 짐을 챙겨 들고서 수레 하나만 따로 빌리면 됐다. 수레는 자리 차지가 큰 이불들과 부엌의 찬장을 나르기 위함이었다. 내 바로 밑에 남동생이 알아서 그 수레를 맡았다. 야반 도주하듯 한밤중에 이사한 우리 식구. 어머니 뒤를 따라 당도한 효자동 집에서 나는 이만저만하게 실망한 게 아니었다. 어두운 밤에 봐도 어서 철거해야 될 듯 싶은 게 낡은 집인데다가 쓰는 방이라고는 횡하니 넓은 안방 하나뿐이었다. 건너방이 있긴 하지만 먼지투성이 녹슨 기계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거주할 데가 못 됐다.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이 집 주인이 여기서 과자 공장을 하다가 망해서 기계들을 쌓아두고는 집을 전세 놓고 다른 동네 가 살잖니. 주인한테서 버림받은 집의 방 한 칸에서 우리 6 식구가 함께 먹고 자야 할 판이었다. 전셋집을 구할 때는 방이 셋인 독채를 얻어 방 하나는 큰아들 내 방으로 하는 나름의 불문율이 독채 얻는 건 성공했지만 방 셋은커녕 둘도 안 돼 내 방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우라를 터뜨리려는 나를 어머니가 달랬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으로는 이 집밖에 되지 않는 걸 어떡하니. 어쨌든 독채로 얻었으니까 집주인 눈치 안 보며 마음 편히 살게 됐잖아. 그만도 다행이지. 그러고는 아버지가 주위에 없는 걸 확인하고는 후렴처럼 덧붙였다. 이게 다 모자란 애비를 둔 죄다. 천장도 없어서 쥐가 대들보 위로 다니는 게 보이는 그 방에서 나는 간신히 하룻밤을 잔 뒤 아침에 일단 등교에 강의를 들었다. 2시간짜리 강의가 왜 그리 20시간 강의처럼 길게 느껴지는지. 강의가 끝나자마자 운교동으로 누나네 집을 찾아갔다. 갓난아기의 기저귀를 갈다가 나를 맞은 누나는 동생이 불이 나게 찾아온 까닭을
금세 짐작했다. 이렇게 먼저 말했으니 그래 이번에 이사간 효자동 집이 지낼만 하대. 그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집이 낡은 건 그렇다 쳐. 문제는 내 방이 따로 없다는 거야. 나는 내 방이 없으면 소설을 한 줄도 쓸 수 없어. 큰일이야. 누나는 동생이 대단한 소설가가 될 재주를 타고났는데 어려운 집안 형편 탓에 그 재주를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다며 늘 안타까워하는 입장이다. 그럼 여기 짐방이 어떠니? 짐들 때문에 좁아서 지내기가 불편하겠지만 말이다. 사실 나는 그 짐방을 믿고서 불이 나게 누나를 찾아온 거다. 그만도 감지덕지지. 연탄불도 넣어줄게. 밥은 이 방으로 건너와서 매형이랑 같이 먹고 그래. 내가 갓난애 때문에 따로 상까지 차려주기 힘들거든. 나보다 11살이나 위인 매형과 한 상에서 밥을 먹으려니 영 부담스러운 제안이었다. 나이차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부담을 주는 처갓집 식구 같아서 나는 매형한테 알게 모르게 주눅 들어 있다.